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4%를 웃도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물론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2026년 증시로 집중돼 있죠. 특히 올해 70% 이상 상승한 코스피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잠시 후에 2026년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은 AI,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까지 확산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올 한 해 주요 AI 이슈들 정리해보는 순서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흘 만인가요? 네,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한산했습니다. 네.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분위기가 강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1% 하락하면서 4,108.61을 기록했고요. 네. 코스닥은 0.47% 하락한 915.20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개인은 매도. 오늘도 똑같은데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을 좀 막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밤 미장이 또 올랐거든요. 네.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좋은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제랑 비슷하더라고요. 코스닥이 곧바로 또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매도 압력을 받는 모습. 코스피도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기관들은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수익률을 예쁘게 보기 좋게 이제 확정 짓고 다음 해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수익률 확정 이런 기류가 좀 강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도 오늘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시총 상위주들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좀 엇갈렸지만 오른 종목도 떨어진 종목도 이렇게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다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특징 보자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또 마감을 했거든요. 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3% 깜짝 성장 네. 했습니다. 이게 내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지금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 장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 장도 미국 장도 이른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자 오늘 외환 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직후에 외환 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서 구두 개입을 했고요.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 1, 2주에 걸쳐서 1년의 부처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시장 메시지로 낸 거죠. 당국 구두 개입 효과는 컸습니다. 네. 메시지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환율이 그냥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환율 외환시장 출발은 오르면서 출발하면서 1484원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구두 개입 직후에는 1465원 급락을 했고 오후에 네. 또 오후에는 오전이죠. 오전에 추가적인 해외 주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까지 또 발표되면서 네. 낙폭은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33원 80전이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쳐서요.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네. 하락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제 인센티브 그 지원이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해외 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계좌를 신설한다. 이걸 RIA 계좌라고 하는데 이 네. RI 계좌를 신설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말합니다. 12월 23일 어제죠.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유한 해외 주식을 앞으로 매각을 하고 매각한 자금을 이 RI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투자를 하면 네. 해외 주식의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1년간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 1인당 비과세 한도는 현재 거론되는 건 5천만 원 한도고요. 국내 증시에서 이제 들어와서 종목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건 이 세제 감면 혜택이 차등 부과된다. 시기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복귀를 하시면,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 해외 증시를 처분하시고 1분기 안에 국내 증시로 이제 투자 복귀를 하시면 네. 100% 비과세 혜택. 아, 네. 2분기에는 80%, 네. 3분기에는 50%를 각각 빠를수록 좋다. 네. 이런 어서 거잖아요. 들어오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알이 리쇼링이에요. 네, 리쇼링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증권사들을 통해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환해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개인들도 특정 환율의 선물안을 매도를 하면 이제 이를 사들인 은행들이 달러 매도 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달러 현물을 시장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네. 이제 요거를 노리게 되는 거죠. 이번 대책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당국은 수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의 요인을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학개미 탓이 고환율의 원인이 서학개미 탓이 아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서학개미 뭔가 탓이라고 속내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하나 정부가 굉장히 급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해서 세제 혜택을 이제 주겠다라는 거는 1분기 안에 네. 즉 빨리 들어오라라는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율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글쎄요.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 과연 들어올까? 돌아온다면 환율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요. 네.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확실히 기재부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이전에는 해외 투자에서 내국인의 개인 비중이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30%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들의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서 외환 시장도 안정시키고 자본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라는 게 이제 당국의 생각이거든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투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단기 투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받으려고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국내 증시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세제 혜택 받으려면 1년간은 어쨌든 국내 증시 보유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아, 네. 보유를 하셔야 이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 1년간 투자하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단기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정부가 이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들도 주고 있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주식을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세제 인센티브 또 국내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결국 국내로 돌아왔을 때 기대 수익이 더 커야지 네. 유인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올해 코스피 상승률만 보면 우리가 미국장보다
낮긴 낮습니다. 네. 낮긴 나은데 미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좀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미시적인 어떤 외환 시장의 수급 흐름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거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코리아 어떤 그 펀더멘털의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지 네. 이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소비 심리가 지금 좀 나빠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가 109.9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보다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 2.5포인트 떨어진 이 낙폭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물론 당시와 비교하면 낙폭이 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전달에는 또 뛰어 올랐다가 한 달 만에 그만큼 또 떨어졌다. 요게 이제 이 추세가 뼈아픈 거죠.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좀 떨어진 게 뼈아픈 거고요. 6가지 이제 세부 하부 지수들이 있는데 요걸 보면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89, 7포인트가 하락해서 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도 6포인트 하락했고요. 가계 수입 전망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생활 형편 전망 역시 현재 생활 형편도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낙폭이 가장 컸던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경기 전망 지수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대외 불확실성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보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물가와 환율이 들썩이니까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다시 뒷걸음질 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올해 국내 증시가 이제 강세 보이면서 그 주식 부호들 네. 네. 그 보유 주식 가치도 큰 폭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네.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9일 사이에 상장사들의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 가치는 얼마나 늘었나 이걸 측정을 해본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107조 6,300억 원에서 177조 2,100억 원으로 70조 원 가까이 네. 증가했습니다. 예. 올해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지분가치 평가가 상향됐기 때문이죠.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정말 오른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 주식부들의 지분가치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요게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온기로 퍼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특정 섹터,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의 혜택은 냉정하게는 이런 주식부호들에게 더 많이 쏠리는 경향이 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1위가 어디냐?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예. 1년 사이에 11조 원 이상 지분 가치가 증가해서요. 23조 원을 넘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올해 주식부호 순위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신진 주식부호들의 부상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의 알테오젠, 네. 박순재 대표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 의장 네. 이 8위와 10위 주식부호 순위에 올랐다는 점. 또 하나 30세 이하 청년 주식부호들의 지분 가치도 많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 비, 정국도 이 주식부호 상위 100인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이런 주식부호들의 지분가치나 순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긴 하는데 사실 상위권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주식부호들이 등장해서 좀 순위가 바뀌어야 이것도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재벌 중심으로 순위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순위가 활발하게 뒤바뀌게 되면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성장해서 이런 순위 안에 진입한다라는 것을 말하니까요. 네. 내년에는 좀 많이 바뀐 순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2026년 코스피 5천 시대가 올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코스피가 올해 이어서 상승장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쏜살같이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메리 며칠 크리스마스. 남지 않았어요. 네, 이때 되면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올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네, 주식시장. 하지만 또 체감적이지 않았다.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뭐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어요. 이렇게 주가지수가 네, 연초 누적으로 70%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 꼭 우리의 대체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S&P 500이 한 16% 정도. 그러니까 참 이례적으로 미국보다도 우리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연초 대비 좋은 종목, 특히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1등이 삼성전자와 2등이 SK하이닉스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상당히 엇갈렸다라는 네, 거.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결과물이 네. K자 회복 양극화예요. 그래서 일단 언론상에서는 좋은데 왜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렇게 있는가. 다 같이 힘들 때는 오히려 덜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뭐 오늘도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3년 1개월 만에 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러니까 정부의 조바심, 인내심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연말에 돼서 주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네. 뭔가 불안한 연결고리들도 상당 부분 있었던 네.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올 초에 우리가 4천 포인트를 예상했었나요? 올 초에? 올 초는 뭐 좀- 이실직고 해드리면 올해 4월까지는요. 네. 복귀해 보면 올해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전 세계를 관세로 다 송두리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겠다. 올해 1분기는 주가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악재가 호재였나? 그때 4월달 이후로 네, 네. 드라마틱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예상 못했고 네, 올해를 기준으로 또 내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뭐냐면요. 일단 상승세는 유지한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 오를 만한 요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쉬운 말로 돈이 많고요. 그리고 정부가 친시장 정책, 특히나 가계 포트폴리오를 네.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확실히 바꿔버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네, 그리고 전 세계가 AI 혁명이라는 것에 네, 뭔가 AI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AI는 다 한 번씩 들어볼 정도로 전 세계가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이것은 전 세계 유례없는 기회인 거죠. 한국의 기업들이 요소 포진돼 있고 그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데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고 수출을 이끄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정황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주가지수는 정말 대통령이 타겟 프라이싱을 얘기하는 시대니까 5,000p. 저는 그게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라고 보는데요. 종착지가 아니라. 기착지. 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5,000p가 언제 달성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내년에 되느냐, 내후년에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좀 행복한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에 5,000p가 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네.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의 컨센서스는 내년에 좋다. 하지만 올해 70%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4,000p에 안착했거든요. 네.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70포인트 더 오르면 6,000p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기까지는 과하고 이제는 한 5,000p는 안착되지 않는가가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네.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년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런 상승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정말 2026년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각오를 다질 텐데 네. 각오와 상관없이 또 음. 내가 갖고 있는 잔고는 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좀 제대로 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26년이 왜 괜찮은 건지 좀 하나씩 짚어보고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종목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네. 2026년에 그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니까 네. 초주식 시대가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초주식 시대. 네. 예. 하이퍼 스탁 에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다, 네. 초월적이다, 초인적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년에도 주식의 시대다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주식이 좋을 것이다. 이유는 혹자는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원화값이 그렇게 낮아져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뭐가 대수라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상에 보여지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내년에도 유동성이 너무 많다. 첫 번째 포인트. 더구나 유동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냐면 네. 경제 지표로는 M2 증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머니 서플라이 2라 그러는데 그것이 역대급으로 두 자릿대 상승세를 네.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지금은 신중론에 쌓여 있지만 저희 하나증권의 전망으로는 내년에 한 5월 달쯤에는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인하하는 과정에는 지금처럼 금융 안정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외환시장에 1,400원 선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1,500원 선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정부 의중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금리 인하와 M2 증가율,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것이고 네. 돈이 많다는 것은 이젠 기회가 되는 곳에 돈이 한 곳에 쏠리겠죠. 과거 같으면 10개 중에 한 7개는 부동산으로 가죠. 한국의 50년 역사에서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왕이면 부동산보다는 동산, 그중에서도 해외 주식 말고 국내 주식.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의 상법 개정이라는 것도 수차례 개정하면서 국내 주식을 사면 좋습니다. 세제적인 혜택에 감면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잘할 겁니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없던 관심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의 가장 혁신 변화에 어떻게든 중간고리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들이고 근데 이걸 떠나서 결국 일반 국민들이 뭔가 돈이 있다는 가정에 먹고 살기도 힘들긴 하지만 뭔가 이제 재테크는 필수인 사회이고 네. 거기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가 포모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네. 부러움의 대명사죠. 근데 이제는 초포모.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포모가 그러니까 네, 초포모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좀 드리고 있냐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올해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또한 혁신에 대한 대명사가 주식입니다. 한국 코스피 네. 70% 올랐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원화값도 계속해서 약해지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어서 이제는 야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너무나 도태되겠다. 무엇이든 사야 되는 시대. 그게 저는 초포모라고 보는데 네. 그게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소외되는 것 같은 게 포모 fear of missing out인데 그게 앞에 맞습니다. 초가 붙는 거예요. 하이퍼. 지금보다 더 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초주식 시대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초유동성이었고요. 네. 또 초양극화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어떤 거가 있습니까? 마지막은 네. 초현금화입니다. 초현금화? 네, 황금성 뭐냐면 어떤 자산을 투자했을 때 네. 여전히 트럼프는 변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몰라요. 더구나 내년에는 트럼프가 심판을 받는 중간 선거가 있죠. 11월 달에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선거는 모르지만 네. 내일 선거가 열린다라고 하면 정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 변수와 변덕과 협상은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투자할 때 어떤 자산이 묶이는 거가 최악입니다. 비상장에 잘못 투자하면 7, 8년 동안 묶이고요. 부동산은 보통 현금화하는데 국면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네, 네. 주식이 가장 빠릅니다.
아 그렇죠, 그거야 네. 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내년도 주식을 우리가 노크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환금성, 맞습니다. 현금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네. 주식으로 갈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유동성 부분 좀 살펴보면은 미국은 지금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죠. 일단 연준이 틀릴 겁니다. 감히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연준은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근데 12월 달 FOMC에서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하하겠다. 그게 네. 연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근데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파월 의장이 내년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그런 걸 감안해서 몇 번 보고 있냐면 2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하나증권은 3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전하고 또 다른 건 예. 금리 인하 이퀄 유동성이라고 100% 항등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하가 유동성과 연결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100%를 훌쩍 넘었고 네네. 미국은 지금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결국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에 대한 예. 우려.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를 낮추려는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중앙은행이 단기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채권을 사준다는 건 시중에 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내년도, 초보 유동성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당연히 괜찮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미국이 올해 3년 연속 S&P 500이 올랐거든요. 예. 올해까지 오르면 이미 오르고 있죠. 내년이면 이제 4년 연속인데 네.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3년을 넘게 계속해서 오른 건 미국이 9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 외에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상당히 오랜만에 4년 연속 이제 오르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요 3년 연속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올랐던 게 50년 금융 역사 속에서 5번밖에 없는데요. 올해 70%나 올랐잖아요. 네. 3년 연속 올랐던 건 5번밖에 없는데 네. 그 누적으로 70% 이상 올랐던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년에 정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다들 하죠. 네. 근데 또 그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야 그때는 정말 한국이 뜨거웠다라고 할 정도로 언제였냐면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때 네, 네. 그리고 IT 버블 끝나고 바이코리아 네. 2002년도 그때 5년씩 오르면서 한 200%씩 올랐거든요. 그때가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빛났던 시기. 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네. 이제 국민들의 그 자산 비중을 좀 옮겨가도록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면은 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주식이나 네. 이런 데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 네. 종착지는 거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득권이라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거죠. 부동산 불패시나 네.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뜨거워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지방은 힘들지만 그래도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수도권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오히려 가격은 더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패 신화가 지속된다라는 한 세력이 있고 네. 그런데 정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기자고 하는 그 근간에는 쏠림은 불안하다. 근데 한국의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부동산 70% 이상 쏠려 있다. 네, 그거는 정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네. 문제냐면 사회가 급변하면 네. 다들 부동산에 자산 묶여 있어서 네. 생활고도 빠질 수 있고요. 네. 더구나 금리가 요동치면서 다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 이게 열악한 거죠. 네. 그렇다면 오케이 지금의 쏠림이 불안하고 바꾼다고 한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젠 퀘스천인데요. 네. 극단적으로 미국은 또 한국하고 구조가 너무 다른데 미국은 부동산이 3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40~50%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긴다라는 것이고, 네. 근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내년 5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유예. 네, 중과세 유예 있고 네. 또 2018년도 임대사업자들 네. 7년 내년 봄부터 많이 풀려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선거는 또 6월이잖아요. 네. 선거를 3주 앞두고 네. 정부가 어떻게 할까? 아마 그때가 분수령이 아닐까? 근데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그렇게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네. 자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내년 장을 그렇게 네. 좋게 보셨어요. 네. 지금 다시 초주식 시대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식에 올라타야 되는 건지 네. 예.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오늘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대장주가 있고 주도주가 있죠. 네. 대장주는 사이즈가 가장 큰 주식, 삼성전자, 네. 부동의 대장주. 네. 주도주는 그 대장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네. 2등업자, SK 하이닉스. 둘 다 공교롭게 반도체의 업종으로 묶여 있죠. 내년에도 네. 반도체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하나 좀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모멘텀을 믿습니다. 기세를 믿습니다. 네. 네, 2등이 1등을 추월하는. 왜냐하면 미국은 자고 일어나면 시가총액 1등이 바뀌거든요. 테슬라가 될 때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때도 있고 구글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부동의 1등이니까 1등과 2등이 물론 지금의 격차는 워낙 큽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계속해서 한국 자산시장의 주식시장에 매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기. 네, 큰 입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맞습니다. 여주사입니까?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산다. 그래도 또 그것만 담기에는 좀 다른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 네. 할까 섹터라든가. 예. 아닙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여전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에 관심을 갖고 살아.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 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여러 개를 넣는 게 포트폴리오인데 아니죠. 네. 금이 들어가야 된다. 빛나도록. 빛나도록. 골드.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금은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금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금이 역사상 가장 싼 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 1년 전에보다도 너무 비싸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다 네. 내년에 틀리시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금은 한 3년 동안 밀고 있는데요. 네. 금을 밀고 있는 가장 근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안 없는 비판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점차 대안은 없지만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하고 미국 예전 같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하는 것들이 결국 크레딧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 근본이제 바로 직전에 전 세계에 통용되었던 화폐, 금 여전히 유인이 있다. 네. 그게 바뀐다면 네. 저는 어느 순간 나와서 이제는 포트가 안 빛나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네. 이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금보다 더 비슷하지만 좀 더 성격이 다른 은이요. 네, 더 시세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가는 골목에 네. 길목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을 것 같거든요. 늘상 있죠. 어떤 거를 좀 살피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한 11월 달부터 조정을 좀 받았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경제 지표로도 해석을 하고 트럼프의 가십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가장 근간에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입니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의 행태가 매우 중요한데 내년에 5월 달에 수장이 바뀌고요. 일단 해가 바뀌면 새로운 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연준은 레임덕입니다. 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연준이 좀 중요한데 지금 연준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 흔히 점도표라는 거. 네, 네. 그거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된다. 그거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최근에 점도표가 무색할 정도로 네. 점도표는 임명성이거든요. 지금 임명성이 없어요. 네. 누가 찍은지 다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연준의 변화가 가장 불확실성 중에 하나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 거품론이죠. 네. 네, 우리는 거품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IT 버블 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꺾이면서 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팔면 팔수록 마진이 줄어드는 네. 영업이익률이 더 중요하다. 네.
매출만 본다면 우리는 IT 버블을 AI 버블을 감지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잘 맞습니다. 살펴봐라.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원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 또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해야 네, 되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브인데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네. 하나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게요. 조명은 밝고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내용이라도 조금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 될 것 같아서요. 아하, 네. 한 해 마무리하는 내용을 좀 넣으면서 네. 크리스마스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어른들이 이제 매년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2025년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좀 낯선데 이게 끝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코너도 올해 2주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AI 이야기 하나 해보고요. 네.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 있는 AI가 네. 뭘까요? 사실 몇 주 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네. 올해 그 중국 장난감 회사들이 네. 올 크리스마스는 LLM이 탑재된 말하는 장난감의 원년으로 거대 언어 삼겠다라고 모델 선언을 LLM 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 선물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부분은 요 말이라기보다는 글입니다. 바로 성경 얘기인데요. 네. 이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7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상에 한 7천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번역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냥 언어만 알아서 되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데 약 60만 단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는 이걸 번역하려면 학자가 한 70명 정도 붙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1999년에도 선교단체인 위클리프라는 단체에서 네. 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언어로 모두 번역하려면 한 150년은 걸리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네. 이제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데 신약이 한 2년, 구약이 한 6년 정도 걸리겠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소수 언어 같은 경우는 학습할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잘 될까요? AI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되면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소수 언어는 사실 작업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인공지능을 우리는 예측 기계라고 다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계인 겁니다. 그런데 학습할 자료가 없으면 예측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저자원 언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은 학습 자료의 품질에서 좌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물이 가능은 해도 신통치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언어만 해결되면은 번역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이제 꽤 재밌었는데요.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한 번역 작업을 AI가 수행하는 일 자체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그저 언어에 능통한 사람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신학적인 일치성과 같은 요인들을 다 판별을 하는데 AI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창의적인 허용도 필요합니다. 이 AI가 고유명사나 추상적인 개념, 이 은유적인 표현을 바꾸는 거에 조금 약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있는 굉장히 옛날 용어들이 많습니다.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현대할 것인가는 또 AI가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라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구절은 마음을 감정의 근원으로 생각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문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푸아 뉴기니의 이 아와 부족은 네. 마음이 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번역을 예수님의 간에 다가가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할 테니까요. 예. 근데 그 옆에 사는 라와 부족은 또 마음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선교사들이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이 성경만 전 세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LLM 기술을 같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또 새로운 네. 모습입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AI 재밌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이제 흥미로운 변화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아마도 저성장 국면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않고 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또 이 네. 틈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기반으로 제작된 예수와 채팅하기 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막 되게 좋은 미용실 다녀오신 것처럼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을 가진 네. 가상 그 예수 아바타입니다. 굉장히 친근한 조언과 성경 구절로 응답을 해줍니다. 뭐 부활이 정말 있나요? 뭐 이런 걸 고백을 하면 뭐 이해합니다. 뭐 정직한 의무는 언제나 중요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뭐 이런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앱은 사용자가 교파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상황자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언이 필요하면 마리아를, 격렬한 대화를 원하면 유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벌써 15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 레오도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데요. 네. 카톨릭 신자들에게 취합된 데이터에서 지혜를 읽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그 성인들은 다 기본 설정인데 사탄하고 대화를 하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탄과 대화요. 네, 참. 그래서 재밌는 앱들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AI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올 한 해 AI와 관련해서 2025년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요 AI라는 게 뭐 디지털 경제라고 똑 떼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산업 전반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주제여서요. 네네. 2025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의 부상을 가장 큰 사건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연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취임 직후에 이제 폭풍처럼 행정명령을 막 쏟아내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랑 같이 관료조직 해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의 날 뭐 이런 거 선포하면서 높은 관세라고 하는 무역 규칙을 또 바꾸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런데 까보고 나니까 그 혜택을 받은 건 결국 미국보단 중국이었습니다. 이 관세 국면을 역이용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 깊게 의존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거죠. 중국은 AI 경쟁력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였는데요. 2025년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글로벌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중국 혼자 힘으로만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게다가 녹색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은 물론이고 풍력 터빈,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완제품의 60에서 80%를 공급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이 큰 충격이기도 했었죠. 이 딥시크라고 하는 맞아요. 굉장히 저렴한 연산 비용을 통해서 높은 품질을 뽑아내는 AI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약회사들은 이제 미국 경쟁사들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시험이 거의 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속도도 과거의 미국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20년 전에는 서구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이나 거대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다면 이제는 중국의 연구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네.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게다가 히토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의 지배력이 단순히 부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의 권력일 수 있음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과학 논문 점유율에서도 중국이 74개 분야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전력망 통합과 같은 중국이 전 세계의 산업적 급소를 쥐고 있는 24개 이상의 핵심 영역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요약하면 중국의 부상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전 세계 산업의 급소에 해당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중국이 갖춘 한 해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뭐 여러 이제 정치 경제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는 여러 전망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들이대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기간에 중국의 산업적 급소를 빼앗아 올 재간이 없거든요.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압박하기로 결정까지 한다면 지금의 미국이 하는 전략들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동맹국들 모두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아시아에 태풍이 불 수 있을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런 역동성이 지속될 것인가는 또 의문입니다. 이제 물가를 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교하면 2.2% 하락했고 네. 이게 38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그 신규 주택 말고 기존 주택 가격은 정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거의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내수 진작을 계속 약속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략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급 중심의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이 과잉 생산의 늪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네. 26년에 이제 이런 실책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부채를 갚느라 허덕이면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도시와 같은 잃어버린 20년, 30년 같은 정체가 계속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중국의 저가품들의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은 더 어려운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경직된 제도가 특징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수록 더 바로잡을 수 없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27년에 시 주석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실책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는 있는 한 해가 될 그럼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밀리는데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들을 조금 걷어낸다면 다시 미국의 시장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모든 인종이나 신념에 호소하는 보편적 가치 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미국이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와 말도 안 되는 자원들을 끌어오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졌죠. 마가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배척하고 약간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모습들이 네, 보이는데 네. 마침 내년이 이제 독립선언 250주년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예. 미국 수립의 근본 원칙에 대한 토론들이 분명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논의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네. 미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가 결합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 아이디어와 엄청난 인재들을 다시 흡수하는 성장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 한 해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네. 자, 시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오늘은 이제 2025년을 정리하면서 중국이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74개 과학 분야 중에 66개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경계에 해당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을 값싼 공장이나 추격자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기술로 무장한 중국과 이 시스템으로 반격을 노리는 미국이라는 두 거대 권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기업들에게 초격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격차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엄청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저의 시각에서 이 초격차라고 하는 건 기술적 격차일 수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1%만 더 뛰어나도 시장에서의 가치는 10배, 20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시기에 그 작은 차이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엄청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남들보다 1% 잘하는 능력이라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정부에서도 이 1% 혁신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많이 깔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전력이 개방성이나 유연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실패를 용인하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토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연말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가 성경을 번역하고
가상의 예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기술은 차갑더라도 기술을 따뜻하게 만든 건 결국 사람의 몫일 거거든요. 네. 저희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도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